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플라톤의 심포지온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라톤의 이 향이언으로 번역되는 이 심포지온은 그 번역의 그 가지수가 17종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책들에다가 제가 두 권을 더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돌아가셨지만, 네, 조우연 선생님은 이것을 이제 잔치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83년도에 그 플라톤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서를 내셨고, 지금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그리고, 김유한 선생님의 또 이제 향연 이렇게 번역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플라톤 심포지온 관련된 번역서들이 이제 또 연구자들에 의해서 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번역서들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는 그런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여러분. 자, 이 플라톤의 심포지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기 비결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플라톤의 이 향연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에로스에 대한 그 찬미 연설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찬미 연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또 인기 비결이고요. 항상 사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면 이 플라톤 심포지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이 이제 중기 때부터 보통 이제 자신의 우리가 이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형상론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소크라테스 디오티마의 연설의 마지막에 이 최고의 어떤 비교 의식에 준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사다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그 가로대를 오르다 보면 마지막에 그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형상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플라톤의 형상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인기의 비결이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부에서 다루게 될 알키비아데스 연설이 있거든요. 그 알키비아데스 연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제 드러나 있듯이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독특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아토피아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규정 지기 불가능한 그러한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또 읽는 또 재미가 대단히 이제 쏠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부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우리 그 교재에 그 연설 순서를 보면은요, 본래는 이제 파이드로스가 첫 번째 연설자이고, 그 다음에 파우사니아스가 두 번째 연설자입니다. 이 파우사니아스는 노모스라 그래가지고 아테네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학자로서의 어떤 기질을 좀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연설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였는데, 이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신체적인 그 딸꾹질 현상이 이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설을 할 수가 없죠. 딸꾹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인 에릭 시마코스한테 딸꾹질을 멈춰 주든가 아니면 내 대신 연설을 좀 먼저 하든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에릭 시마코스가 둘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비방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연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시마코스가 세 번째 연설자가 돼버립니다, 이게. 요런 어떤 알키비아데스의 어떤 아주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 장치, 이걸로 연설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플라톤 심포지온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과 문학의 어떤 종합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흥미로운 또 재밌는 어떤 요소들이 그 틀 이야기도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플라톤의 그 많은 대화편 가운데서도 이 향연이 그렇게 이제 그 인기가 높은 이유들을 이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꾹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릭 시마코스가 우주적 에로스, 이 에릭 시마코스는 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그 기술, 이 테크네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우주적 에로스까지 얘기하고 이제 연설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네 번째 연설자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일부에서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은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뭐 청년들을 아주 망쳐놨다, 청년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죄목하고, 또 이제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경죄죠. 예. 이 불경죄로 인해 가지고 나이 70에 처음으로 이제 아테네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이 더 씌워진 이 혐의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예, 그 논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공식 변론에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에 대한 고발자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거짓 고발들과 최초의 고발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 고발과 나중 고발자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이것이 아무래도 변론 순서로서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짓 고발들과 최초의 고발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명시적으로 이름이 밝혀졌던 사람이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예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작품 중에 여러분 구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요, 이 해먹을 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갖다 탐구를 하고, 뭐 약한 논변을 강하게, 강한 논변을 약하게 만든 이 소피스테스들의 어떤 그런 그 쟁문술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자신의 희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자연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소피스트로다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심포지온이 언제 이것이 이제 이런 그 드링킹 파티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원전 416년에 디오니소스 제전이라고 그랬죠. 레나이에 제에서 아가톤이 첫 번째로 우승을 했어요. 비극으로. 그래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7년 전입니다. 네, 7년 전에 이러한 구름이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상연이 됐죠. 예. 소크라테스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정말 문화의 꽃이었던 이런 축제였는데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리는 모습은 소피스트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고발과 이러한 최초의 고발자들의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부분적인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이 독배 사건과 관련해서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등장하는 유일한 대화편이 심포지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났는데, 네, 제자인 플라톤은 이런 어떤 철학 소설을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조우를 어떻게 그렸을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승의 어떤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스승의 이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할까, 뭐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그리고 있을까 상당히 이제 흥미롭죠. 그런데도 플라톤은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러한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헤드윅이라는 락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최초의 둥근 인간 신화가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제 노래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그림은, 애니메이션은. 근데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랑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노래로 이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토파네스하고의 이 소크라테스의 이 악연, 야,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 막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차로 와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제 나눠드린 그 읽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제 에릭 시마코스가 연설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차례가 됐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에로스의 뭐 능력 또는 뭐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에로스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면 아주 큰 어떤 신전을 짓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만들고 또 아마 성대하게 제사도 올리고 그랬을 텐데 이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로스 신이야말로 인간에게 대단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조력자이고, 나중에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알겠지만 치유자예요. 이 사랑의 아픔을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이 에로스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줘라, 교육을 좀 시켜라. 에로스의 이 디나미스, 이 에로스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규명하고 알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겪은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본래 인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은 남성, 여성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이 둥근 인간에게는 성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3의 성이. 남녀, 춘이, 자웅동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몸으로 남녀가 있는 것이죠. 안드로귀노스라고 해가지고 남성, 여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초의 둥근 인간은 사실상 남성은 남자, 여성은 여자, 그 남녀 춘이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남녀 춘이는 어떤 비난할 때 쓰이는 용어에 불과하고 형체도 없어지고 그 비난할 때나 쓰는 용어로 이제 굳어져 있다. 그래서 이 남녀 춘이가 지금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 이러한 최초의 둥근 인간은요, 모양이 어땠냐? 둥글었어요. 그러니까 뭐 등하고 옆구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둥글죠. 옆에도 그러고 등도 그러고. 원래 둘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쪼개지는 그러한 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양은 둥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 헤드윅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 원통형의 목하고요, 이 머리는 하나예요. 이 샴 쌍둥이처럼 뭐 머리가 두 개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목하고 머리는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제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지만 이 뒤에도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최초의 둥근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 성이 세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왜 둥글었을까요? 이들의 조상은 누굴까요?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 남성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이들은 해의 자손들이에요. 태양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그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달의 자손이 바로 남녀 춘희가 되겠죠. 이게 섞여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니까요. 우주적 신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둥글어요. 뭐 달이고 태양이고 다 둥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둥근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천체 우주적 신들의 자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힘도 뭐 엄청나게 셌지만 아주 대단한 고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폭군들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굴복하지 않는 그런 정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최초의 둥근 인간들이 뭐 이동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공중제비 돌듯이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장점도 있는데 거기에다 힘도 셌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고매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올림푸스 신들을. 제우스가 고민에 빠졌죠. 이 신들의 사회에는 그래도 어떤 협의체라고 하는 정치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요. 되게 희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우스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희극적인 표현이죠. 제우스가 전능하지는 않지만 전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이건 그 제우스가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의 그 안을 하나 해결책을 만듭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오만방자한데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싹 쓸어버릴까라는, 천둥으로 그냥 다 죽여버릴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신들도 인간들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뭘 의존하냐면 바로 이들이 바치는 제사가 아니면은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이 제사에 의존돼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제사를 바치지 않아가지고 신들이 아주 아사할 지경에 이르는 내용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집어넣는 거죠. 플라톤이 대단한 하여튼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죽일 수도 없고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겠다. 이제 용서는 못하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은 반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자 여자 또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치 여기서 쪼개낼 때 보면은 계란을 머리카락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주적인 신들의 자손이 음식으로 강등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른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슈팔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른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거세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반으로 자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가서 숫자는 따블이 되죠. 이건 뭐 바쳐야 될 재물은 더 많고, 그리고 힘은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의 묘책입니다. 이것이 한마디 더 하는데 마치 이건 복선 같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한 번 더 자르겠다. 마치 이것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아무래도 뭔가 이러한 해결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우리가 이제 갖게끔 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징벌적인 1차 수술, 외과 수술을 벌인 거예요. 사람 그냥 딱 이렇게 그 샴 쌍둥이 분리 수술, 얼마 전에도 이제 성공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분리 수술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우스가 자르고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간호사가요? 예, 진짜 이게 그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이제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나머지 뒤처리를 누가 하냐 그러면은 의술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이 이제 꿰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자르고 아폴로는 꿰매고, 뭐 의술의 신이니까 신들이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꿰매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배꼽 있잖아요. 이 배꼽이
여기 잘린 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잡아다녀 가지고 이 쪼매 놓은 게 이게 배꼽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는 사실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머리를 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꼽을 보면서 그 옛날에 너희들이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러한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리 방향을 돌려놓고, 그리고 배꼽, 여기 쪼매, 이게 배꼽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뭐 주름살도 몇 개 남겨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수술을 끝냅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수술은 뭐 선물이 아니죠. 징벌입니다. 이건 신들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기에 대한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었어요. 그러면 제우스가 생각했던 대로 결국은 재물은 2배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힘은 반으로 줄어서 오만방자함이 없어져야 될 텐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1차 수술 이후에 이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지금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분리불안이라고 아시죠?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단계는 성충동의 단계인데 무성적이죠. 뭐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누구든지 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둥켜 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6번에 이런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본성이 둘로 잘렸기 때문에 반쪽 각각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줄곧 만나려 들었네. 서로 팔을 얹어안고 한 대 뒤엉켜 한 몸으로 자라기를 욕망하다가,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거 에로스예요, 여러분. 에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읽으시면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에로스가 언제 탄생하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에로스가 언제 탄생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에로스는 생식기의 차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냥 남녀 춘희의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남자 여자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부둥켜 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우스의 예측이 정확하게 빗나가 버리죠. 다 죽어나갑니다. 그럼 뭐 재물은 누가 바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제우스가 뭐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연민이 아니죠, 이거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신들에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목적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수술을 들어가요. 제우스의 이제 2차 외과 수술이 들어가는데, 이때의 수술은 뭐냐 그러면은 생식기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앞으로 생식기를 다시 돌려놓는 거죠. 그 전에는 생식의 방식이 어땠냐면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생식 방식은 체외 수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미들이 땅에다가 이제 그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 최초의 둥근 인간들의 생식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식기의 위치를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적인 생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생식 방식이 지금과 같은 생식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존재로 바꿔놨어요. 2차 외과 수술은 그러한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죽어나가다가 이제는 그러한 성적 긴장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2차 외과 수술은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우스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 의도대로 이제 완성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성적 결합, 이런 거 성적 교합, 이런 걸 우리가 아프로디시아라고 합니다. 성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로스하고 이 아프로디시아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생겨났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인간의 성이 3개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간통하는 사람들, 여자를 밝히는 사람들, 남자를 밝히는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 있지 않습니까?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그 다음에 간통하는 사람들 다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간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그 자손들이겠어요? 남녀순이란 말이에요, 남녀순이. 그리고 남자, 여자, 요 사람들이 결국은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의 유래입니다. 미국의 그 법원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신화가 어떤 게이 권리 있지 않습니까? LGBTQ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전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본질론이냐 구성론이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이게 실제로 게이 권리를 위해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연원을 우리가 신화에서 찾기도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헤파이스토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러한 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제 최초의 둥근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잘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서로 반쪽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로지 자기네들이 이런 아프로디시아 있잖아요. 성애 때문에 성적 관계가 목적이어서 서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원하는 게 있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데 말할 수 없다고 이런 것 같은 이거 엄표 불가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그럴 때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나타나가지고 묻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대답을 못해요. 알긴 아는데, 그냥 암시만 되어 있을 뿐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 사나 죽으나, 낮이고 밤이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한 몸으로 있는 거를, 한 몸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용접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맞아. 저것이 내가 뭔가, 원하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바로 뭐냐면, 제우스의 이런 징벌적인 이런 분리수술 이전에, 즉, 최초의 둥근 인간의 그 완전한 형태에 대해서 완전한 형태를 원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것은 제우스의 이런 징벌적인 이런 수술들을 되돌려버리는 아주 그러한 엄청난 제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도 왜 이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했느냐, 암시만 하지, 그러한 직감만 가지고 있지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이 고통이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리된 발편들은 뭡니까? 이제는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된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파괴되지 않고서는 살아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요. 당연히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영혼의 차원에서는 육체는 이제 없으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하는 사랑은 살아서는 불가능하고, 언제 가능합니까? 죽어서만.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비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여러분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사랑은 성취 가능할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성취된다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성취를 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사랑이 왜 아픈지, 사랑은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인지를 우리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비극적 희극시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이고 최초의 둥근 인간에 관한 신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1부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살펴보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